네, 그럼 오늘 김중희 교수님을 모시고 성남의 역사와 정신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성립되게 된 최초의 작업들은 바로 1968년도 서울의 판자촌, 그 빈민촌, 무허가 건물에 사는 그 빈민들을 서울 밖으로 소개시키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광주 대단지 조성입니다. 왜 광주 대단지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산골, 산 언덕에다가 조성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초 되면은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바로 공업화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 자체를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소위 산업화, 소위 근대화 정책은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저임금에 의한 소위 산업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임금의 기초는 바로 저농산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저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바로 향도 이촌을 하게 되죠. 그래서 60년대 후반기 되면 서울시 전역에 농촌에서 인용해온 인농민들, 그리고 서울 곳곳에 있는 판자촌은 흔히들 말하는 해방촌, 거기는 북에서 피난온 분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적 요인은 바로 빈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회발전에 커다란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노임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되죠. 소위 집 없이 세방살아나면서 판자촌에 살면서 서울을 배회하고 있던 많은 판자촌, 해방촌 민들을 서울에서 계속 존치시키려고 하면 서울의 사회적 문제가 염려가 되니까 서울과는 떨어져 있는 광주 대단지 이 산골에다가 빈민들을 소위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된 겁니다. 광주 대단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미 청계천이나 이때 있던 소위 무허가 판자촌 그 주민들을 많이 도시 밖으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시흥 남곡이나 상계동 난민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소개를 시키면 나도 역시 청계천 주변에 단절되어 있는 소위 판자촌 빈민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길이 하는 방향이 바로 성남 광주 땅에 광주 대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빈민들을 철저하게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남 광주 대단지가 형성이 된 시작입니다. 그것이 1968년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을 뿐 그들의 삶의 바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좀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킬 때 한 집, 한 가구당 20평 정도의 땅을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분양을 하면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했지만 아무런 생활 근거도 없고 생활 바탕도 없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이 된 것도 없고 그렇다 인근에 일자리도 없고 일할 일터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하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에 이쪽 이주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오게 될 때는 그 한 가구당 처음에는 약 3,700 정도의 가구가 왔는데 한 가구당 20평씩 딱지를 주고 점유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처음에 농민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약 한 3,000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생활 근거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터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20평 딱지만 주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성남의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살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이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빈민들은 딱지 20평짜리 딱지 받은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딱지를 전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남에 소위 내논의하고 있는 초기에 살던 소위 돈 번 사람들은 다시 말해 전매입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뭐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받은 딱지를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전매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때 우리가 평당 지역 주민들은 4,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평당이었는데 이 딱지 값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매한 사람들이 팔 때는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론이 커지고 지역 주민들의 빈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광주군 동부면 수진동, 그다음에 여기 금강동 이쪽 일대에다가 언덕에다가 집을 지었고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말하면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청 앞 그 골목이나 이쪽에 모란에서는 이 길들이 전부 다 복개가 돼 있어서 길이 넓어졌지만 그때는 도로 양 언덕에 차가 다니는 정도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자, 우리 먹을 거리를 달라. 우리 일자리를 달라. 그리고 서울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교통 편을 좀 편리를 더 봐라.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을 것
밀가루라도 달라 할 정도로 이 빈민들의 말하면 소리는 높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매입자들이 여기 온 입주자들이 산 그 딱지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그 딱지를 말하면 세금을 붙이고 비싸게 못 팔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매입자들이 사계 딱지를 사가지고는 비싸게 팔 길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딱지 장사들은 딱지 돈 벌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 우리 지역의 소위 말하면 이주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길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 과제였죠. 그런데 아무런 생활 근거나 대책도 말은 없이 이 강제로 이주시킨 이 광주단지 주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된 것은 1968년이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이것은 71년 8월 10일 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토지 점유에 대한 토지 가격 인상 문제라든지 또 세금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벌써 터지니까 우리 살 길을 열어달라 불만을 용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8월 10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성남시가 아니고 광주 성남 지역 출장소였습니다. 그 출장소가 지금 말하면 그 전에 있던 시청 있는 그 근처인데 구시청 쪽에 그 건물인데 거기에서 8월 10일 날 성남에 서울의 양태시 시장이 성남에 와서 지역 주민들 대표들과 모여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매입자들입니다. 전매입자들은 자기들이 전매된 땅값을 싸게 딱지를 샀는데 그 시에서 서울에서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된 것이 물론 기초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 우리 성남의 철거민들은 그 매입한 딱지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단장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8월 10일 날 성남 그 출장소 거기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광주 대단지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항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광주 대단지 문제는 그냥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단지 사건을 정명화하지 못했습니다. 50주년이 된 금년 8월달 이때 이까지도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를 규명하고 거기에 할맞는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이거를 항쟁이냐 항거냐 아니면 이 이름 자체를 아직도 우리는 정명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년이죠. 과거에는 성남 사람들이 광주 대단지 하면 좀 스스로 거부했고 부끄러워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재작년에 광주 대단지 기념사업과 그거를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연수미 시장이 되면서거든요. 그러고 나면서 광주 대단지 사건 5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 모임을 가졌고 또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정명화를 위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래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나 그 결과를 봐서 거기에 그러한 이름이 정명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있은 이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이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남 시민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각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화란 말을 제가 자꾸 씁니다만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언론이나 정부기관이나 여기는 난동이니 서연이 복동이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직도 썼어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그 당시의 상황은 결코 난동이니 서연이 그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남에 소위 강제 이주된 난민들이 생존권 투쟁입니다. 살기 위한 삶의 투쟁이었지. 권익을 위한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을 부르는 따라 학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직도 난동이니 소요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을 부끄러워하는 분당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창기에 그 사건 때 앞장섰거나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 역시 성남에서 그 말을 자꾸 피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건 한거입니다. 우리 한거란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남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민중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존권 투쟁을 위한 광주 민들의 항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쟁이냐, 항거냐, 아니면 난동이냐, 폭동이냐,
민중운동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 보다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증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50주년을 맞는 지금 이 시점에 이름을 바로 하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빈민들이고 난민들이기 때문에 난민 폭동도 아니고 난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한 항쟁이었다. 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는 지금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50주년 기념사업 또 그거를 위한 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동안에 준비를 좀 해오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전면 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기념 사업회마저도 관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느냐 아니면 지역 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을 많이 펼쳤지만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시에서는 민관 합해서 민주화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이 중심이 되고 관이 주도해 나가고 해나가기 때문에 결코 관이 맡길 수는 없다. 역시 우리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도하는 기념사업회를 기념사업회답게 하자.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광주 대단지가 항쟁이 성남시가 형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탕이 됩니다. 말하면 71년도에 광주 대단지 항쟁이 있은 이후에 그해 그 이듬해 71년 7월 달에 성남시가 성립이 됩니다. 성남시가 승격이 된 것은 73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분당이 개발되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갈등이 늘 존속되어 왔습니다. 73년 7월 1일 날 성남시가 승격됐지만은 분당 개발은 89년도 5월 4일 분당 개발 예정지구가 설정이 되면서 광주 대단지 항쟁의 결과로 성남시가 승격이 됐고 이 성남시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분당 판교가 분당이 개발되면서 성남시가 오늘의 성남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의 성남이 발전하게 됐고 이만큼 발전하게 되고 인구가 참 거의 직활시로까지 얘기가 될 만큼 100만이 넘었는데 이 정도로 하게 된 것은 바로 광주 대단지 항쟁의 결과물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남시가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역사적인 바탕은 광주 대단지 항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면 대충 던져진 얘기만 끝이 내고 여러분 8월 10일 날 광주 대단지 항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체계 있게 정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에 대한 성격 규명하고 우리 정명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의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정부와 언론은 성남의 빈민층의 행동과 분노의 포출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난동이니 폭동이니 소요사태라는 등으로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도시 봉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주장하는 것은 항쟁이란 말과 주민항거, 그 다음에 도시 건립 운동,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쟁이라고 하면 싸움입니다. 자기의 권리, 우리 삶의 생존권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항거는 조직적으로 그에 대해 항쟁이 아니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순서 없이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68년, 이제 70년은 여러분 박정희가 집권했을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에는 1.21 사태라는 게 있죠. 그 북에서 내려온 김신조 팀이 내려와서 상당히 박정희 정권이 어려움을 처할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빈민들이 항거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것 도시의 소위 말하는 빈민들 이거를 서로 소외시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박정희가 가장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 이 형성하게 된 것은 말하면 박정희의 국내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도 분명히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우아파트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트도 역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임시 지어준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민들의 분노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나는 그 당시에 서울의 청계천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판자촌 그게 빈민들의 삶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설동에 살다가 상계동으로 옮겨갔는데 왜냐하면 청계천 변에 있던 빈민들, 판자촌 이 사람들이 상계동으로 전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때 상계동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도 여기 아까 성남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계동에 들어가려면 청량리에서 차를 타고 가려고 시외버스가 탔는데 저 화계동 정도까지 가다가
그다음 중계동 갔다 그다음 저 상계동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교통편이 이루 막을 수 없었죠. 그때 상계동 들어가면 역시 나는 이 분당에 성남에서는 내가 그 빈민 생활을 안 했지만은 상계동에 그 생활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상계동에 말하면 빈민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첫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들에 일을 나간다든지 일을 나가면 애들이 길거리에 팽개쳐 놓아.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자는 내 농사가 아니라 바로 거기 같이 우리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 경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내가 성남으로 왔는데 성남에 와서 내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첫째 와보니까 넝마들이 그때 재건대라고 그랬습니다. 넝마들이 여기 지금 모란시장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고물을 모아야 팔아먹고 그러는데 여기 난민촌에 그런 쓰레기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견디고 서울로 강남으로 빠졌어요. 이것이 내가 처음에 그 재건들을 조직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뭐냐? 일용 노동자들, 성남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항상 서울로 일터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복정동하고 저 단대 오거리에 가면 노동시장이 열리고 말하면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정동 막노동꾼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노임도 제대로 받게 만들고 또 막노동꾼들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성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를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런 노조는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별도로 성남에 신용협동조합을 두세 개 만들고 그 일용 노동자들이 지금도 우리 성남에서 열심히 시민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구시청 앞 거기에 말하면 복귀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중앙극장 앞에 이쪽도 오면 복귀가 되기 전에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노점상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매일같이 쫓기는 거예요. 단속반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노점상 조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참 장사들을 마음 놓고 단속에 제지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예를 들면 이쪽 분에 그 중앙시장 앞에 복개돼서 그 안에 가게가 많이 들어섰죠. 거기에 옛날 소위 말하는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장사를 하게 되고 했고 지금 모란시장도 앞에 복개되기 전에 거기에도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위반이다, 교통질서를 교통을 어지럽힌다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에도 그
겨울에 주말 5일장이 열려가 있죠. 그거를 강력하게 성남의 5일 시장, 다시 말하면 민속시장으로 이제 복귀한 후에다가 옮기고 오늘의 모란 민속시장의 바탕을 만들게 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머니들이 일터 나가고 나면 애들이 버려진 것들을 이제 아까 그 육아를 위해서 내가 어린이집을 저 은행골 어린이집, 단대동 어린이집, 여기 저 원불교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 어머니들이 일터 어머니 아버지 일터 나가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하는 그 타가소를 운영하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에 저 공단 있지 않습니까? 제1공단에 가보면 청년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 노동자들이 대개 보면 아침에는 잠 안 오는 약, 병원 약국에 사가지고 공장에 가고 저녁에 와서는 잠 오는 약을 사서 먹으면서 공장에 일하는 말하면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희망이 뭘까요? 검정고시라도 좀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라도 해야겠다 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 그래서 성남에 야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야학만 하더라도 3개가 됩니다. 그런 야학운동. 그런 야학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글만 가르치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들 청년 노동자들이니까 노동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야학을 하면서 노동야학이라는 말을 일반화하고 쓰게 된 건 성남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광주 대단지 항쟁 이후에 그때는 조직된 민중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중반기에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노동운동 활발하게 진행되고 내가 택시 노조를 조직한 것도 몇 개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해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광주 대단지 항쟁 이후에 민중운동이 뿌리가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광주 대단지 항쟁이 있기 전까지는 민중운동이라는 게 상설된 조직체가 없죠. 그 후에 말하면 70년대 후반기부터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성남에도 민주시민이나 민주운동도 일어났고 민중운동이 삭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명화 중에도 이름을 바로 하자 그랬는데 민중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 광주단 사건 때는. 그러니까 운동체 조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70년대 이후에 80년대 들어오면서 성남에 이제 민주시민운동, 민중운동이 점차로 삭터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대단지 항쟁은 소위 사건은 오늘의 성남이 발전하게 된 바로 시원이다. 바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발전사, 성남의 역사를 얘기하면 광주 대단지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걸 증명화하고 영원히 기념하면서 우리 성남 시민 모두가 광주 대단지를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성남 발전에 가장 큰 모험을 되고 기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뭐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사색하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박수 먼저. 죄송합니다. 책에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 잘 모르고 내가 준비를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기 교수님, 예, 저도 여기 성남시 여기 원주민으로 태어나서 71년도에는 제가 14살이었었어요. 예. 그 14살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삼 우리 김중기 교수님 저기 초청 특강 보고 성남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제가 들으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금방 또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 중에 빠진 것이 뭐냐면 서울시가 이주민을 옮기면서 땅 장사를 해야 될 거, 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들이 원체 매입 가격이 싸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왔는데 농값은 좀 그래도 높았지만 밭이나 이건 안 된 게 아니까 땅값 산 구릉지를 다가 이제 빈민촌 판자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고등동이나 이쪽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땅값을 비싸게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400원, 노년 약 1,200원 정도 됐는데 그 보상을 못 받았거든. 저기 그 남한산성 그 저기 비둘기 광장 오른쪽이 다 우리 땅이었었는데요. 아, 예. 평당 400원에 정부에서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400원. 그냥 400원, 노는 1,000원. 그런데 원주민들이 땅값 올려달라. 그래가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시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뭐 진정서도 쓰고 원주민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졌죠. 그때 이제 그 원주민들은 광주 대단지 그 항쟁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네. 그럼 저도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김중희 교수님 만나 뵙고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운동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또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주인으로 함께하는 거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거든요. 그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네, 아까 그 부류가 있다 그러면 광주 대단지 항쟁 때도 이 전매입자들은 돈벌이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 전매한테 땅값에 세금을 높이 받거나 시에서 높이 받는 데 대한 항의 운동을 했는 놈들이지만 우리 성남에 여기 강제 이주했던 사람들은 단장 생존권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렇다는 것을 이제 하시고 나는 바로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은 그 주체가 시민입니다. 바로 민중 자신이에요. 민중 자신이 민중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운동하고 싸워나가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그건 다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는 내 스스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 즉 개척해 나가는 것, 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운동의 주체는 민중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민중운동을 일으켜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민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중이 민중 스스로, 다시 말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 자기 권익과 삶의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싸워나가는 일, 이게 바로 주체적 운동입니다.